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리 교회 안수집사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그 강동구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신승대 집사입니다. 이제 여기 그 오늘리 교회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하고 여기 그 우리 십자가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 가족들하고. 근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를 세우는 거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 봤었는데 요번에 오면서 이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 보고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원주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개척하시고 할 때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사실 뭐 되게 생소하신 내용이래 가지고 그냥 좀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종교와 북중 적경지대 이해를 통한 한반도 통일 문제, 좀 제목이 좀 어렵죠. 예, 중국도 생소하실 것 같고 북중 접경 지역도 생소하시고 또 한반도 통일 문제 다 생소한 문제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 크리스찬한테는 이제 크게 다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먼저 그 저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발로 뛴 중국 대륙 8,000리로 37년이라고 지금 해놨는데요. 저기 있는 저를 갖다가 좀 세 개의 키워드로 좀 소개를 갖다가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이제 중국 200이라고 해놨는데 중국 땅이 그 안에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광역시 같은 시가 한 350개 정도 있습니다. 350 정도가 있는데 제가 그 88년부터 이제 중국이라는 걸 갖다가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계속 영업 계통에서 일을 했는데 보니까는 한 37년 되더라고요. 37년 동안 중국에 이제 영업하면서 돌아다닌 땅을 한번 표시를 해보니까 저 노란색만큼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이 중국에서 그 빨간 데는 사막 이런 데들이에요. 그런데 말고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많이 다녀본 것 같습니다. 저 중국에서 또 한 13년 정도 주재하면서 있었어요. 뭐 저기 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징에 있었고 베이징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사천성 우리 매운 거 많이 먹는 스촨이라는 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베이징 온누리 교회를 갔다가 섬기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 이제 중고등부 우리 파워웨이브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그 공동체를 갖다 같이 만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스촨성은 그 저기 어르신분들은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한번 가보셔야 되는 데입니다. 스촨성에 그 총나라입니다. 총나라 스촨이 그 유비가 총나라로 들어가죠. 예, 총나라가 지금 현재 이름으로 부르는 사천성 스촨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총나라에 살았고요. 저 스촨에 가면은 삼국지 유적이 되게 많습니다. 유비능도 있고 장비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갈량 사당도 있고 뭐 하여튼 가는 발길 닿는 데가 삼국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동차인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지금 이제 부장입니다. 그 현대자동차에서 30년 동안 지금 이제 만 30년을 거의 근무해서 한 달만 더 근무하면 만 30년인데 30년 동안 저는 이제 국내 영업은 아니고 해외 영업에서 주로 중국하고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보시는 큰 트럭, 버스 이런 차들을 갖다가 주로 판매하는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최근에는 수소차, 지금 뭐 수소차 많이 좀 얘기 들으시죠? 이쪽도 이제 버스 이런 거 수소차로 아마 바뀌어갈 텐데 수소 트럭, 수소 버스 이런 차들을 갖다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그 한 30여 년 전의 인생은 앞에 두 개로 다 그냥 묶여져 있었는데 한 3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통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북한의 저희 동포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총신대학교에 통일개발대학원이라고 하는 전문 대학원이 생겨서 야간 대학원인데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지금 이제 5학기 마치고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갖다가 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이랬던 부분들이 중국에 지금 북녘 땅은 갈 수 없지만 예행 연습처럼 중국에서 많은 저희 우리 조선족 교포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고 또 같이 인적 관계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정말 남북이 같이 화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화합이 아니라 결국은 통일은 마음의 통합이거든요. 마음의 통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 하면은 떠오르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혹시 중국에 살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요새는 많이들 살아보셨던데. 중국 하면은 뭐 이런 것들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은 우리랑 다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국회 저게 이제 전인대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그 대회인데 저희하고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상당히 사회주의 딱 느낌이부터 다르죠. 이런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체제가 사실은 지금 많이 자본주의화 됐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안에서는 사회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뭐 엄청 많죠. 인구가 한 14억 됩니다. 14억.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세계 1위를 뺏겼죠. 어느 나라한테 뺏겼죠? 인도한테 뺏겼죠.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정확히. 중국도 자기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 인도도 자기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둘 다 14억 조금 넘어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줄고 있고 인도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확실히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도 산하 제한을 갖다가 상당히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중국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리려고 그 산하 제한 정책 다 풀고 요새는 장려 정책 하는데도 안 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이 교육비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투자 돈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암울하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잘 안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대국이긴 하지만 지금 인구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개혁 개방을 해서 지난 30년 동안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 그림에 보시는 도시가 심천입니다. 심천인데 심천이 홍콩 옆에 있는 도시인데 30년 전에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어요. 30년 전 사진을 갖다가 다른 여기는 안 넣었는데 조그만 어촌 마을이래 가지고 그 어촌 마을이 지금은 홍콩보다 더 잘 사는 동네가 돼 버렸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저희 홍콩하고 심천을 왔다 갔다 하면은 심천에서 홍콩을 가면은 이게 잘 사는 동네로 온 느낌이 확 들었어요. 요새는 심천에서 홍콩을 넘어가면은 왜 이렇게 낙후됐지 이런 느낌이 들고 심천에서 홍콩을 넘어오면은 잘 사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천지개벽을 했죠. 천지개벽을 이게 개혁 개방의 아주 상징적인 도시인데 처음에 이제 등소평이 개방을 하면서 그 어떤 충격을 갖다가 적게 받으려고 조그만 도시를 갖다가 어촌 마을 몇 개를 갖다가 특구라고 지정을 해서 이제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공을 하니까 이제 확대를 해온 겁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보면 중국 하면 이런 거 더 떠올라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저 푸바오 제가 아까 말했었던 스촨으로 갔거든요. 스촨이 팬더의 고향입니다. 팬더의 고향인데 전 세계 팬더의 거의 뭐 절대 다수가 사촨성에 있습니다. 저 사육사님하고 아주 너무 친하게 지내는 이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안 좋았던 감정들을 갖다가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약간 작용도 했는데 또 역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잘안 돌봐준다고 또 막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팬더가 여기 보면은 저기 새끼인데 푸바오 동생들이거든요. 쌍둥이 났죠? 예, 푸바오 동생. 예, 후유바오 뭐 루이바오 이런 애들인데 그 아까 요 사진이 작년에 미국의 타임지라고 하는 잡지 아시죠? 타임지에서 작년에 100대 사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 전 세계 그러니까 이 팬더 하나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팬더 하나가 되게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여기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는 예, 우리 쌍둥이 낳는 바람에 팬더는 전 세계에 3마리 이상 있는 동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임대 비용도 많이 비싸고 쌍둥이 나서 푸바오 가기 전엔 5마리가 에버랜드에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한 동물원에 그 중국 제외하고는 한 동물원에 가장 많은 팬더가 있던 동물원이에요, 에버랜드가. 그리고 저거 소유주들이 저 뭐죠? 다 중국 거라는 거는 드셔서 아시죠? 저 임대인데 중국에서 이 전 세계 동물원 수준을 갖다가 어느 이 동물원이 정말 잘하는 동물원인가 알려면 그 동물원에 팬더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안 줍니다. 그냥 안 주고 정말로 관리가 잘 되는 동물원에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에버랜드는 상당히 수준 높은 동물원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사천에 가면은 막 몇십 마리가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어울려 놀고 뭐 어린이 팬더 유치원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저 팬더 보러 유명한 사람들이 그 수천성에 많이 옵니다. 근데 최근엔 보면은 중국 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막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코로나로 막 봉쇄하고 막 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방역 요원들인데 우리나라 방역 요원하고는 다릅니다.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 뭐 조금 저 격리하는 거 조금 위반하고 그러면 막 구타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하얀 옷이 그 중국 일반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 이 백의의 어떤 천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백의의 조폭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따바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인상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있죠. 그리고 뭐 한국하고는 보면은 이렇게 아직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같은 것도 못 들어가고 이런 한알령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여튼 하나도 안 됩니다. 뭐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되게 좀 부정적인. 과거에는 보면 중국 하면은 최대 시장, 개혁 개방, 또 우리 오는 그 요커라고 그러죠. 관광객들 이런 약간 좀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떠올랐는데 이게 점점 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제 부정적인 미중 갈등이라든가 경제 보복, 그런 협중 정서 뭐 이런 것들로 점점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막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만 좀 나오는 것들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이 같음을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같이 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자꾸 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다른 거는 몇 프로 안 되거든요. 몇 프로 안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서로 이해를 안 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서로 중국도 알아보고 다른 부분도 한번 알아가 볼까 그럽니다. 중국하고 저희하고 다시 만난 지 이제 3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6.25 전쟁에서 중국이 중공군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 시대가 가면서
사실 중국은 옆에는 있지만 전혀 알지는 못하는 나라였죠. 제가 88년에 대학에 이제 중국어 전공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수교 전이래 가지고 중국은 그냥 책에서만 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접해 볼 수 있는 데는 대만이었고 자유중국 대만이었고 사실 그 큰 저 땅덩어리 중국은 가볼 수도 없고 뭐 그런 나라였죠. 근데 70년대 이제 그 이 핑퐁 외교라는 거 하면서 닉슨이 먼저 중국하고 같이 외교를 갖다가 터서 이 마오쩌둥 모택동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국교를 갖다가 이제 화해 분위기로 가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는 그때까지도 사실 중국하고는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중국하고 저희가 제일 먼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데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자료였는데 80년대에 뭐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갑자기 그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납치된 비행기가 얘들들이 납치범들이 이 비행기를 우리나라로 끌고 왔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중국 민항기가. 그래서 어디로 갔죠? 강원도로 왔습니다. 강원도로 와서 강원도 이 공항에 내렸죠.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중국에서 미확인 그 비행기 나오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민항기, 중국 민항자 써 있는 비행기가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정부에서 그분들을 극진히 대접을 해서 보냈어요. 막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막 칼라티 뭐 하여튼 뭐 지금 막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극진히 선물 주고 막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나중에 다 이어지는 겁니다. 90년도에 베이징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아시안 게임 있었는데 수교 전인데 그때 저희들이 여기 참가를 했죠. 그 다음에 88 올림픽,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때 중국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전에 중국 민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의도했던 거라기보다 정말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 비행기가 날라올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온 손님을 환대하니까 그게 나중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92년도에 갑작스럽게 수교를 합니다. 저희 전공했던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이 협상하는 거 아주 극비리에 이루어졌고 갑자기 92년 8월에 명동에 있던 그 대만 중화민국 대사관에 청천벽기가 내려지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오성 홍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베이징에서 그 당시에 양쪽의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이런 그 한중 수교를 공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언제 저희가 그렇게 30 오랫동안 서로 몰랐냐는 듯이 갑자기 물밀듯이 교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밀듯이 교류가 되기 시작했는데 시행착오 너무 많았죠. 시행착오 너무 많았고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서로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같음과 다름을 얘기했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만나보니까 비슷하고 서로 동양의 그런 어떤 정서들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사실 저희한테가 친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분들이 중국에 있던 조선족 교포분들이에요. 중국에 한 200만 가까운 조선족 교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일본이 미국보다 중국이랑 수교를 먼저 했습니다. 일본이 수교를 먼저 하고 일본은 거의 80년대 초반부터 진출을 했거든요. 10년을 넘어도 못하던 그런 비즈니스들을 한국 사람은 가가지고 반년 만에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조선족 교포들이 중간에서 바로 그 언어적으로 장벽을 갖다가 많이 없애주고 했던 그런 약간 뭐 나중에는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왜냐면 중국은 하여튼 보면은 여기 땅덩어리가 엄청 넓습니다. 한반도에
우리 남한에 거의 한 100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남한에 한 100배 되고 한반도에 한 40배 좀 넘는데, 예, 이 안에는 56개의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50개, 60개가 아니라 한 400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제 민족이 56개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한족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90% 이상이 92% 정도가 한족이고 한 8% 정도가 다른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족 위주의 애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보면은 참 알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까, 그 안에서 또 서로 누가 손해 보고 누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신뢰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앞에 지도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인공위성 나사에서 찍은 인공에서 찍은 저희 한반도의 지도예요. 예. 우리 한국은 이제 일본 옆에 있는 섬이 돼 있죠. 저 위쪽에 불빛이 반짝반짝이는 데가 보면은 이제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지역입니다. 옆에 왼쪽에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데가 산동반도고, 저희 서울은 아주 그냥 너무 환하게 반짝이고 있죠. 예, 저 북쪽 땅은 완전히 바다입니다, 바다. 중간에 섬 하나, 조그만 섬 하나 있습니다. 평양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고, 예, 완전히 깜깜한 끊겨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같이 살아갈 이웃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웃으로 가는 길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 타고 넘어가야 되고 배 타고 넘어가야 되고,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은 연안 박지원 선생님은 걸어서 열하일기를 썼는데, 지금은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한반도에 태어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런 소명이 뭔가, 왜 여기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제가 옛날에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근데 어찌 보면은 맞습니다. 그게 국가로는 중국인데, 중국은 아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국가 위에 있습니다. 공산당이 국가 위에 있고 공산당 밑에 국가가 있어요.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산당의 총서기가 가장 넘버원이고요. 중국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각 성에 가도, 예를 들면 산동성에 가면 산동성에 공산당 인민위원회, 공산당위원회가 있거든요. 산동성 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기가 2명이 있습니다. 부서기 2명 중에 1명이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산동 성장은 부서기 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공산당 서기가 위에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중공이 움직이는 중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있는데 우리는 국군이잖아요. 우리는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닙니다. 당군입니다. 당군. 예. 중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인민해방군이 있었어요. 예. 공산당의 군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군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름만 정당이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봐요. 중국은 사실 이 세 사람을 이해하시면 중국 현대사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십시오. 지금 맨 앞에 있는 모택동이죠.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마오쩌둥 중국말로는 마오쩌둥, 한국 이름으로는 모택동인데, 모택동이 중국을 건국을 했죠.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모택동을 갖다가 되게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리고 어쨌든 굶어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중화인민국을 건국했고 건국의 아버지죠. 근데 이 마지막에 말년에는 상당히 좀 중국식으로 말하면 인민이죠.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많이 폈죠.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10년 동란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이어졌던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좌편향적인 그런 정책들을 핍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다 부정, 옛 것은 다 부정.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 가시면은 이 지하철 2호선을 타면은 무슨 문 이런 지하철역이 많아요. 뭐 건국문, 숭문문, 뭐 무슨 문 지하철인데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다 때려 부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성이 지금 베이징에 가면 이완로라고 하는 이 지하철 2호선 여기에 19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다 때려 부셨습니다. 각 지방에 있던 문화 유적들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문화 이 전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을 하게 하면서 홍위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학교 선생님들 교단위에 세워서 막 뺨 때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모를 고발하고 뭐 여러 그런 사건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났죠. 지금 그게 상당히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사건인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한 7천만 명 정도 죽었다 그래요. 이 앞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한 3천만 명, 한 1억 정도가 하여튼 이 시기에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나라 같았으면은 모택동은 아마 역사에서 극단 아주 뭐 저기 사장됐을 거예요. 그때 지금도 존경받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사실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하기 전에 이미 최고위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등소평 개혁개방 이후만 주로 아시지만 그 이전에 모택동과 거의 이 후계자 그 다음으로 해서 이제 최고의 국가의 거의 원수급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대혁명 때 이제 해서 그 거의 국무총리급으로 있던 사람이 어디 지방의 철공소 같은 데 가서 대장장이 이렇게 하면서 그 10년을 그렇게 지낸 겁니다. 지냈는데 저 모택동이 저 등소평이 이제 정권을 사인방을 몰아내면서 정권을 다시 잡았는데 개혁 개방을 선포했죠 하고 앞에 과거의 역사를 갖다 평가했어요. 과거 역사를 평가하면서 이 모택동을 평가를 했는데 모택동은 과오도 있지만 공이 더 크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마오쩌둥은 과오도 있는데 공이 더 크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 천안문 그 정 한가운데 저 초상화가 아직도 걸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등소평이 적폐청산한다고 청산해 버렸으면은 그러면 거기 못 걸려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중국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 부유하게 먹고 살게 만들어줬죠. 개혁 개방하는 걸 통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2012년부터 정권을 잡고서는 지금 말하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신시대라고 써 있는데 신시대라는 거는 앞의 세대랑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새로운 세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앞에 강택민이나 후진타오 여기 시대에서는 앞에서도 그 사람들도 국가원수였지만 자기가 완전히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뛰어넘는 새 세대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와서는 맨 처음에 2012년대 나와서 중국몽을 갖다가 막 주창할 때는 저희들 볼 때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느낌도 없었고 막 서민들하고 친화적인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너무 권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정말 중국의 미래가 어떨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시진핑이 매니에 써는 것처럼 이제 저게 이제
중국말로 하면 시진핑 신시다의 중국어터스 서호이주의思想이라고 해서 시진핑의 중국 특색의 신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게 시진핑 지금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그런 어떤 슬로건입니다. 이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저 신시대라는 거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앞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1대1도라고 하는 이 지금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과거의 실크로드, 그러니까는 결국은 시진핑이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중국몽이라는 거, 차이나 드림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갖다가 하겠다는데, 중화 민족이 아편 전쟁 이후에 그 위대했던 중국이 이제 서구한테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럼 중국이 가장 위대했다고 느껴지는 그 시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당나라예요. 한나라 당나라 때 저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서역을 개척했던, 그때는 중국이 최고로 중앙에 저 서양 저기는, 저 서구 저기는 완전 야만인들의 나라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의 꿈을 이 중국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겁니다. 그때를 해서 이 실크로드라는 이런 그걸 다시 이게 막 이 슬로건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G2가 아니라 G1이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내세우는데, 지금 그러면서 대국불기라는 저런 중국 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막 이제 주입을 하는데, 저런 게 사실은 되게 좀 위험하죠. 그때는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막 뜨거워지는데, 최근에 보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것도 러시아의 그 영어로웠던, 그 소련의 영어로웠던 그걸 갖다가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한테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토 회복이죠. 예. 자기 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막 이 어떤 거를 너무 강조할 때 주변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계획대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 침체돼 있고, 지금 중국에 한번 뭐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면, 비자도 이제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가실 일 있으면은 저렇게 짓담한 아파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기가 넘어지니까 건설 경기 안 좋아가지고 큰 건설회사들 부도나고, 그래서 지금 미분양 주택이 1억 3천만 호래요. 저희 나라 인구 한 3배 되는 빈집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그리고 분양을 했는데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3천만 호. 1억 6천만 호 정도가 짓다가 섰거나 아니면은 다 졌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경기가 돕니까? 저게 그냥 집만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중국은 집을 갖다가 져서 분양을 할 때 우리처럼 인테리어 다 하고 그런 깔끔한 상태로 분양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그냥 우리를 옛날에 마이너스 아파트라고 그러죠. 인테리어 안 한 상태로 막 전선 이런 것만 다 빼놓은 이런 상태에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은 개인이 그걸 사가지고 인테리어 업자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저게 다 1억 6천만 호 정도 되는 데가 저게 그런 걸 안 했으니까 관련 업체들 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인테리어이라든가 그런 거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중국 경기가, 특히 부동산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청년들은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저건 탕핑족이라 그러는데, 자기네들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자빠져 있는 거 졸업식 날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청년들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자본주의 국가 같으면은 이러면 기업들이 벌써 딱 긴축하고 안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경제 성장률을 갖다 유지하겠다고 기업체들한테 그래도 막 만들라고 그래요. 일정 정도 노동자도 해고할 수 없고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저 공급 과잉 문제가 지금 중국의 발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아주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주범입니다. 지금 막 재고가 쌓이니까 엄청 싼 가격에 덤핑해서 팔고 막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시진핑이 3년임이 됐어요.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견제하는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만 통일, 대만 공격 얘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중국 상황이 되게 좀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좀 긴장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중에서도 보면은 세계는 중국이랑 계속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저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인데 가서 시진핑하고 별도로 또 만나고 저 기시다 총리도 얼마 전에 퇴임하기 전에 딱 가서 또 만나고 세계는 어쨌든 중국의 14억 인구의 그런 시장을 갖다가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 살려오르고 미국도 트럼프 이후에 계속 미중 갈등으로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거하고 밑에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세계는 중국 시장을 계속 이 어떤 기회를 갖다가 보려고 노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 보면은 애플의 그 지금 팀쿡 애플 그 저기 그 최고 그 CEO도 가서 중국 가서 뭐 하죠. 테슬라의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도 지금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하고 자기는 친하다고 하는 자꾸 그런 제스처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하나로만 딱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를 갖다가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그 경색 관계 일변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가지고 기업체들도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지금 그 신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이 그 신정부 초기에 한번 중국에서 열리는 포럼에 한번 갔습니다. 그 뒤로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 중국에 갔다는 소리 들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장관급 이상이 중국에 갔다는 소리 최근에 외교부 장관이 갔습니다. 나머지 장관들은 갔다는 소리 들리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저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회장이 한 명도 중국에 안 가고 우리나라 장관급 이상 아무도 안 가고 그러니 엄청난 경색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가는 거는 조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뭐 시진핑하고 지금 남미에서 만나서 조금 이제 화해의 그런 제스처를 갖다가 했는데 어떻게 풀어갈지 이것도 좀 저희 행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아마 좀 풀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봤는데요. 그 중국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종교가 있을까요? 인정이 될까요? 중국이 인정이 될까요? 종교가? 중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이 5대 종교를 갖다가 주로 이제 통계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그 중국 국무원 판공실이라는 데에서 발표한 겁니다. 중국 국무원 판공실이라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정부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 뭐죠? 대변인 정부 대변인실 이런 데서 발표한 거예요. 발표했는데 지금 중국에 이제 5대 종교가 있고 약 그 68% 70% 가까운 인구는 이제 불교하고 도교입니다. 근데 불교하고 도교는 신도수를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대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절에 가는 사람 통계 안 하잖아요. 내가 이제 불교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은 도교도 많이 믿거든요. 동교도 많이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추정치예요. 추정치인데 한 68% 정도 한 1억 3,600만 정도가 이제 불교 도교 신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한 2천만
이슬람교는 중국의 서부 지역, 그 신장 위구르 지역, 그 다음에 회족들이 있는 중국의 서부 지역은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는 거의 그 민족과 신도수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족 문제 이퀄 종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정도, 한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캐톨릭은 기독교라고 안 하고 천주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들어올 때. 그래서 천주교라고 따로 부르고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라고 안 부르고 기독교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에서 신교, 구교 해가지고 캐톨릭하고 저희 개신교를 나누지만 중국에선 기독교 그러면 그냥 개신교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한 6%, 3%, 그 다음에 놀랍게도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한 3,800만. 기독교 인구가 한 20% 정도 된다고, 종교 인구 중에 그 정도 된다. 종교 인구가 3,800만 명이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 거의 비슷한 월화트리 어쩌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있는 거로. 왜냐하면 이 통계가 그 중국에 공식 공인된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을 통계한 거거든요. 불법적인 비공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그것만큼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최소한 저 2배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7천만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있다고 보시면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중국엔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뭐 단서 조항들이 많습니다. 막. 뭐 믿는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고, 근데 안 믿을 자유를 뭐 침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도 있고요. 서로.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지만 그 이 종교는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단서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거 활동하는데 다 제약이 되는 헌법적인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사실 이 서구의 침입을 받은 서구 제국주의의 침입을 받았던 아주 트라우마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많은 선교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쁜 짓을 했던 게 되게 많아요. 나쁜 짓을 영국 아편 전쟁하고서는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조약 내용 중에 뭐였냐면은 선교사들한테 치해법권을 줬어요. 치해법권. 그러다 보니까는 치해법권을 준 지역 내에 와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선교사가 아니죠. 와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있고, 물론 그 반대로 정말로 헌신된 중국 내지 선교의 우리 저희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내지에 들어가서 정말 헌신되게 한 그렇게 해서 뿌려놓은 씨앗들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외부의 침를 갖다가 하는 바람에 선교 활동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잠깐 보면은 대한민국은 그 헌법에 딱 2줄 써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 헌법의 종교의 자유는 저 딱 2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헌법하고 중국의 그 헌법하고 종교의 자유를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도 있습니다. 헌법에는 있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저런 제약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북한이나 중국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헌법을 갖다 똑같은 위치에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국가의 법적인 최고의 가치잖아요. 근데 그 중국이나 북한은 아까 제가 국가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산당이 있다고 그랬죠? 공산당의 당장이나 공산당의 규정이 사실은 헌법적 가치보다 위에 있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이랑 좀 달라요. 중국은 당장이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죠. 북한은 북한 노동당 위에 누가 있냐? 수령이 있습니다. 수령이. 그래서 북한의 유일 지배 체제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10계명을 차용한 10대 원칙이 있어요. 예, 김일성의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 아십니까? 예, 예. 김일성의 할아버지도 조부도 모두 크리스찬이셨고,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반석으로 바꾼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씨 집안에 김일성의 외삼촌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회장이었습니다. 목사인데. 근데 참 이걸 갖다가 김일성이 어떻게 참 이 교육에서 저희가 파워웨이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게 지금 북한을 갖다가 움직이는 여러 그런 이념적 체계에 기독교의 이런 시스템을 다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유일 영도 체제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이게 보면 10계명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꿔놓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꿔놓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나는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수령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수령이 한 말은 노동당의 그런 당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의 헌법이나 국가 헌법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모든 거를 다 능가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종교의 자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기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등소평이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는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결국은 가야 될 지향점은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가야 될 지향점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사회주의라는 걸 설정을 해놨어요. 사회주의라는 걸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회주의 안에서도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원래 자본주의가 뭐 학교에서 좀 배우셨겠지만 조금 기억을 갖다 대보면은 자본주의는 막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이 모순이 되게 심화되면은 그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 무산 계급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갖다가 타도하고 완전히 평등한 공산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던데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일어났어야 돼요. 사실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시점에 가장 전 세계에서 산업이 발달했던 데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런 데서는 성공을 하도 못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자본론을 썼는데 그런 데서 성공을 못했는데 제일 먼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데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농업 국가입니다. 농업 국가. 그 다음에 중국 성공했는데 농업 국가예요. 농민이 자본가하고 모순을 가져가지고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는 사실 이 마르크스 이론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은 가야 될 길은 이렇게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회주의를 가는데 사회주의도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딱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한다고 모택동이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등소평이 딱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사회주의의 길은 길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한 10년 만에 완성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긴 여정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 여정 속에 단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는 아주 초보적인 초급 단계에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논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과정에서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교집합을 해서 시장 경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긴 게 얼마냐? 긴 게 얼마냐? 등소평이 얘기한 게 한 10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949년에 이제 건국이 됐거든요. 1949년에 건국이 됐는데 100년 엄청 긴 것 같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49년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막 조바심 나는 게 그거예요. 그 2049년까지 자기가 완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완성하겠다고 그랬는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아서 얼마 전에 재작년에 더 중간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2035년이라는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2049년에 가기 전에 중간에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2035년에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요새 최근의 모든 국가적인 목표점들은 2035년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시진핑이 2049년까지 못 살 것 같고 2035년 정도는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정권 바뀌기 어렵겠구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소평이 길게 얘기했는데 종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 문제는 길다. 비슷하게 종교 문제는 지금 단계에선 떠안고 가야 된다. 그걸 무리하게 탄압해봤자 이건 반발만 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떠안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지향점처럼 종교는 생겼다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편. 그 착취하는 착취계급들이 그 피착취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편 하나 먹고서는 그냥 헬렐레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건데, 근데 이 종교가 소멸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상당히 길게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 과도기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걸 갖다가 해놨지만 그 맨 앞에는 종교는 소멸의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서는 종교는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그 신종교 사무조례라고 제가 써놨는데 스크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중국에 계시는 저희 선교사분들이 그 등소평이 그렇게 하니까 이 소멸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외세에서 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별로 중국 정부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해악을 끼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독교인들도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대부분 저희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거의 100명 넘는 선교사분들이 대대적으로 추방을 당한 게 2017년 가을입니다. 2017년 가을. 이 시진핑 정부에서 2017년 8월에 종교사무조례라는 걸 갖다가 새로 개정을 해요. 종교를 관리하는 정부사 하는 규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막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교회 건축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작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활동하시는 가정교회 이런 데들은 규모가 작잖아요. 이 규정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이런 데다가 테이프 딱딱딱 붙여버립니다 그냥. 중국 민정국 종교 당국에서 와서 이 문에다가 테이프 그냥 붙여버려요. 봉인해 버립니다 그냥. 그래부터 못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이 종교 사제들 종교 우리 성직자분들 어디 해외를 가거나 어디 가면 전부 다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사 양성하는 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종교 교육 못하게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안 믿을 자유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안 믿을 자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저희가 요새 차별금지법 가지고 얘기 많잖아요. 저희 12.7 집회하는 현장 보면서도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안 믿을 내가 내 성을 안 선택할 그런 자유를 갖다가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법률 위반이 되고 이런 규정 위반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엊그저께 제 동생이 지금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겪은 얘기하는데 LA에 사우나를 갔는데 남자가 들어왔대요. 기겁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항의라고 그랬더니만은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아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본인이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 들은 게 아니라 저도 제 동생이 직접 그 겪은 걸 하니까는 야 이건 이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도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대생이 자기가 남성이라고 정선생을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행사회 하는데 갔는데 자기를 갖다가 남성 숙소에서 재워주지 않았다고 국가 인권위에다가 제소했는데 그거 시정하라고 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중국 똑같으면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법적으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해놓으니까는 그걸 가지고서는 탄압의 그게 빌미가 법적인 탄압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직접 저희 그 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도 와가지고 들이닥쳤는데 3일 만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3일도 많이 준 겁니다. 3일도 많이 준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래가지고. 그날 와서 나가고 많은 분들이 그때 추석 연휴 때였는데 추석 연휴 때 한국 들어가신 분들이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녀는 여기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저희 목사님 자녀를 갖다가 한 반년 정도 학교 졸업해야 돼가지고 케어를 따로 해주고 했었는데 많은 제가 있었던 그 사천성이라는 데가 소수민족 선교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하여튼 뭐 한 두세 달 사이에 아주 일망타진돼 가지고서는 다 추방 나가셨어요. 예, 저희 북중 접경 지역에 있던 연변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그때 다 추방 나가시고 알면서도 안 했던 걸 갖다가 규정을 만들면서 이렇게 추방을 한 겁니다. 중국에 이제 교회들을 보시면 이제 합법적인 교회가 불법적인 교회가 있는데 합법적인 교회는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삼자교회. 예, 아주 큽니다. 그 중국의 삼자교회들은 가면은 공인교회인데 다 우리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만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 수가 몇천 명씩 됩니다. 예, 몇천 명 되고 예배를 일부부터 몇 부까지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삼자교회가 왜 이 삼자교회라면은 밑에 있는 자치, 자양, 자전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삼자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당에서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반발로 1910년, 20년대부터 중국 기독교가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넘어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지 자생적으로 하지 외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지 않는다 이런 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제교회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소속이 중국의 종교국에 소속이 돼 있고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주교의 교구 시스템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거기 담당하는 주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강단에 매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강단에 매주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들은 다 정부의 그 검열을 받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그거에 상당히 제약 요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되게 은혜롭고 다른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거는 어디 뭐 정부 홍보하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대단한 거는 저 삼자교회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저도 중국 교회를 갖다가 조금 이해해 보려고 삼자교회를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갖다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매주 보면은 오늘 새로 오신 분 그러면은 한 10명씩 나옵니다. 예, 그리고 와가지고 저희 뭐 한국 교회 사는 것처럼 오면 막 꽃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많이 오나? 그러니까 저 3,8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진짜 매주 몇십 명씩 나와요. 이렇게 예배 가서 하면은 새로 오신 분 하면은. 근데 어쨌든 전도 활동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좀 이따가 중국 조선족의 삼자교회 좀 말씀드릴 텐데 거긴 조금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그 이게 탄압받을 때 주로 이제 가정 소규모로 이렇게 드리던 예배들이 그 강택미 후진타오 때까지만 해도 많이 그래도 풀어주니까 막 커졌어요. 커져서 지금 최소한 저희 우리 이 원주의 오늘의 교회만한 이런 규모가 되면은 이거는 가정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는 도시가정교회라고 해서 도시교회 형태로 발전했었는데 이게 1900 아까 말씀드린 2017년 그 이 종교 조례가 바뀌면서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막 엄청 큰 교회들 가서 지금 파괴되고. 근데 참 하나님이 이게 참 핍박을 받으면 그때 더 또 이 부어주시는 그런 다른 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비공식 교회가 가정 교회도 있지만은 인터넷 교회가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어요. 인터넷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인터넷 예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중국 안에는 인터넷이 지금 네이버도 안 됩니다. 다음도 안 됩니다. 구글도 안 됩니다. 유튜브도 안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 엄청 많이 봅니다. 이거 어떻게 알냐면은 중국말로 유튜브를 갖다가 우리 유튜브들이 제목을 갖다가 달고 올리면은 조회수가 확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중국 분들이 VPN이라고 하는 이 방화벽을 갖다가 이게 우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 방화벽 넘어서 유튜브나 구글 이런 게 접속이 됩니다. 그럼 막 이게 하면은 또 정부에서 하면은 그것도 폐쇄됐다가 막 넘어갔다가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그런 거로 보는 거예요. 종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단 더 많은 거는 한국 드라마 보고 그런 거겠죠. 근데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터넷으로 해외 서버를 둔 저희 뭐 엠번방 이런 애들들이 보면은 옛날 해외 서버 둬서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중국의 기독교회들이 해외 서버를 둔 데다가 접속을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소그룹의 모임들 작은 모임인데 저희 그 줌 화상 채팅 우리 저기 요새 좀 서울의 큰 교회들은 보면 그 성경 공부 모임 요새 대부분 막 화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화상 회의로 모입니다. 화상 회의로. 그래서 10명 이내 작은 모임들이 이런 것들이 성경 나눔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해진 아주 은혜롭답니다. 제가 그 최근에 논문을 하나 봤는데 모여서 뭐 하냐? 예, 첫 번째 하는 게 안부 전하는 겁니다. 안부 전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는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다음이고 서로 잘 있었니? 안부 전하는데 그 안부 전하면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화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같이 기도하고 나누면서 더 큰 은혜 받고 그러면서 참 저희 이렇게 성도의 교제 하잖아요. 지금 저희 들어오면서 식사하시는 것도 봤는데 교회가 이런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우리 저 젊은 자매들 이렇게 그 대학생들 청년들도 이렇게 하는 요새 청년들도 보니까 제 딸도 밤에 막 밤 11시에 갑자기 모여서 뭐 큐티 나눔 한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와가지고 너 잘 지냈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좋아서 그 모임에 가요. 가는데 그 안에서 사실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많이 위로받고 그리고 정말로 탄압이 심해지면은 아직도 그래도 우리 아는 나하고 이런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 자매들이 이 형제들이 있구나 살아 있구나 이걸 갖다 느끼면서 신앙이 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에서 가정교회 역사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되게 그때 이제 생긴 겁니다. 저희 문화대혁명 시기 탄압이 엄청 심하니까 교회 완전 폐쇄됐거든요. 완전 폐쇄. 전국에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완전 폐쇄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했는데 문화대혁명 끝나고
모택동 죽고 4인방이 수청되고 교회가 다시 열었을 때 그 베이징에 있는 숭문문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첫 예배가 열리는데, 예, 그게 가정교회가 그때 다 있었던 거죠. 몇 명이 하던 그 교회들이. 근데 지금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사이버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이런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북중러 접경 지역, 중국은 지금 이런데 저희들은 사실 저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데 너무 멀어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우리랑 가장 가까운 데는 이 북중러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놓고서 마주보고 있는 땅이 저희들한테는 사실 가까운 지역이죠.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한반도하고 중러의 국경이 있는 압록강, 두만강이 한 1367에서 1400km 정도에 되는 국경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완전 생활권이 같았던 지역이죠. 서로 쉽게 넘어 다닐 수 있었던. 근데 국경이 저기다 거지고 가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체 중에서 맨 끝에 두만강 끝에 10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기가 러시아 국경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저희 동해로 못 나옵니다. 러시아랑 중국이랑 친한 것 같지만 안 친합니다. 요 유역에선 전쟁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끼리 서로 전쟁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절대 안 내줍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 나오는 그 길을 절대 안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10km 정도 되는 지역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만강은 중국이 못 나가는 막힌 길이 돼버려 있고 이 압록강 쪽으로는 대련 쪽 통해 가지고 이 요동반도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죠. 근데 요동반도를 통해서 나가면은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말하는 이 북중 접경 지역에 저 중국이라고는 글자 써 있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흑룡강, 요령, 길림성 지역인데 원래는 소련의 그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중공업이 되게 발달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중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금 쇠락한 중공업 지역이 돼가지고 중국 정부에서도 저쪽의 경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저 동해랑 연결되는 라인을 되게 갖고 싶어하죠. 지금 압록강은 한 800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관심이 잘 없으니까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 압록강 강 안에 섬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200개 넘는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7개 그 1964년에 중국이랑 북한이랑 서로 국경을 갖다가 하는 그런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127개 정도를 갖다가 섬을 가졌고 그다음에 두만강 유역에는 600km 되는데 여기도 한 137개 정도의 섬이 북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큰 섬들은 북한 거예요. 조그만 섬들은 중국 거고 그 이유는 큰 섬에는 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로 거주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그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 지역이 되게 척박한 지역이고 그리고 청나라가 여기가 발원했던 지역이래 가지고 1880년대까지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땅으로 묶어놨었어요. 여기는 이제 성지 들어가면 안 되는 개간하면 안 되는 땅으로 묶어놔가지고 중국 한족들이 별로 저기 들어가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경도 평안도 쪽에 되게 척박하니까 이쪽에 기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많이 넘어갔습니다. 많이 넘어가서 이쪽 간도라고 하는 지역들을 갖다가 많이 개척해서 살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 넘어가서 거기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많이 정주지들을 많이 개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큰 섬들 위화도라든가 우리 많이 들은 신의주의 황금평이나 이런 섬들이 다 북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들을 보면은 이 중국하고 연결되는 그런 신의주하고 단동, 만포, 지안, 그다음에 해산, 장백 남양, 도문 이런 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교통망이.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주로 이제 무역도 발달하고 서로 교역이 많은 지역이죠.
교통 인프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도시들 연결되는 도시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산악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험준하고 특히 백두산 북쪽 남쪽으로 이어지는 저희가 장백산맥인데 지금 험준한 산맥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삶의 환경은 되게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 무역도 대부분 신의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문, 남양 그런 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쪽에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구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세관 같은 겁니다. 세관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국경 세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60% 70% 정도는 단동하고 신의주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중국이 지금 북한 대외 교역의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이 완전히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러시아하고 지금 친하지만은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실 북한 정권에서는 되게 위험 요소죠. 예.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잘 안 도와주거든요. 지금 북한 정권은 중국 정권은 안 믿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이 안 믿습니다. 이 중국을 크게 실망했던 게 몇 번이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중공이 참전했잖아요. 6.25 때 참전했으면은 전쟁 끝나면은 중공군들이 바로 중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오고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 주둔하듯이. 있었는데 1958년에 김일성이 동유럽 순방을 한번 가요. 동유럽 순방을 한번 가는데 그때까지는 김일성이 절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런 중국파, 소련파 뭐 이런 여러 파벌들이 있었어요. 근데 동유럽 갔을 때 이 빨치산파한테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중국파나 소련파나. 이제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부랴부랴 이제 귀국을 하거든요. 김일성이 그때 와가지고 중국 소련한테 컴플레인 했더니만 중국에서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고 중국 쪽 저기들을 다 숙청해 버려요. 김일성이. 그래서 중국에서 그때 자기 편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체 사상을 갖다가 그때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큰 임팩트 준 게 한중 수교입니다. 한중 수교. 한중 수교를 갖다가 못하게 하려고 김일성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중 수교를 해버렸어요. 정말로 마음 상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마음 상해한 거는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한 겁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들은 못 믿을 놈이야가 그냥 머릿속에 콕 박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95% 식량 지원, 그 다음에 석유, 가스, 없으면 못 사는 걸 중국이 꽉 쥐고서는 저 신의주 단동이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북한도 보면은 되게 깡다고 세긴 센 것 같아요. 근데도 보면은 뭐 형님 그러면서 뭐 굽히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는 거 보면 신의주에서 단동으로 넘어가는데 단동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데 큰 다리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옛날에 6.25 때 끊긴 다리가 있습니다. 끊긴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크게 해서 막 8차선 큰 도로를 해서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는 공사 다 끝났습니다. 신의주에서 그 안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연결을 안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무역 교역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다리를 왜 만들어놨나? 그래서 뭐 군사 전문가분들은 이게 탱크가 진입할 수 있는 하중을 갖다가 하는 그런 다리를 갖다가 중국에서 건설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그 길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쉽게 개통을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는 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 친한 듯하면서도 사실은 별로 안 친합니다. 서로 필요할 때만 삽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 지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이 동북 간도 지역은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 교포라고, 요새는 교포라고 주로 부르시죠. 근데 조선족이라고도 하고 제중교포라고도 하고. 근데 이분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선인이라고 표시한 거는, 사실 조선족이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다음에 부여된 민족 명칭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조선인이었죠. 조선인들이 저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저기를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3번에 크게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청나라가 거기를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랑 전쟁하고 한번 깨지고 막 그러면서 거기를 갖다가 풀어줍니다. 1880년대. 그리고 함경도 쪽에서 큰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함경도 쪽에 있던 분들이 저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개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쪽 경상도 쪽이나 남쪽에 계시던 그런 우리 민족 지사분들이 가족들을 이끌고서는 많이 저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이 넘어가셔가지고 경상도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경상도 쪽에 근거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이때까지는 대부분 반일적인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1920년대 이후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을 하면서 만주 저쪽 쪽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계례국을 만들었거든요. 일본 계례국을 만들었고, 만주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부역하는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넘어갔어요. 1920년대 이후에는 저쪽 사회가 주류 사회는 일본에 부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못 이긴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쪽에를 와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게 중국 공산당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여튼 나한테 유리한 쪽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국민당 쪽에 참여하기도 하고, 러시아 쪽으로 가서 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쪽 지역에 그런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조선인이었어요. 내 조국은 조선이고, 조선이 해방되면은 나는 돌아가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던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한국으로 해방 후에 돌아오고, 절반 정도는 남았습니다. 주로 남쪽에 기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함경도라든가 평안도 쪽에 주로 평안도에 기반을 가신 분들도 많이 넘어왔어요. 왜냐면 넘어오시는 게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 함경도 쪽에 기반을 가신 분들은 여기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서 이 연변 땅에 본인들이 개척한 이 땅을 갖다 지키기로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서 조선의용군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공산당이랑 협력을 했거든요.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당을 갖다 쫓아내는데 했는데, 본인들이 넘어오려고 하니까 김일성이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은 소련의 후원을 입었습니다. 소련의 후원을 입어가지고, 당시의 세력은 중국 공산당이랑 협력했던 사람들이 세력이 더 셌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넘어오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에서 넘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니들은 거기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건설을 해가지고 결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49년에 설립이 되니까 이분들은 여기 남았습니다. 남고, 그리고 크게 저기에 남아서 어떤 자기네들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죠. 그 이후에 1953년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각 민족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한 400여 개 정도의 민족이 신청을 했대요. 자기네들이 민족 인정해달라고. 근데 그 중에 55개 민족만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9번째로 큰 민족으로 해가지고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런 소수민족 지위가 부여가 되고, 조선족이면서 중국 국민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하는 그런 국민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살아간 거예요. 살아간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제 행정구역이 있는데 연변이 기본적으로 제일 크죠. 여기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조선족들이 거주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고 이 부분들이 한중수교 전까지는 대부분 여기 살았어요. 근데 한중수교 이후에 아까 말씀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물밑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도시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대도시로 나온 분들이 또 한국으로 또 넘어오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돼가지고 현재는 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보면 70만 명, 적게 보면 한 50만 명 하는데 어쨌든 한 60만 명 내에 그 우리 조선족 교포분들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 경기도 이런에 많이 거주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조선족 교포분들은 처음에는 저희 그 이 재외 동포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재미교포나 제일교포하고는 다르게 조선족 교포하고 그다음에 그 고려인 교포분들은 재외 동포에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사할린 교포들이 들어오시고 하시면서 여러 청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 아마 노무현 정권 때 거예요. 그때 재외동포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 2번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주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그러니까는 그 저기 손자들까지도 예전에 한국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국민이었음이 증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손자 때까지도 이제 그 재중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재중동포 인정받으면은 뭐 비자를 받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쉽습니다. 저게 그 되기 전에는 한국 취업이라든가 취업 비자 받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고 비자 한번 받으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재중동포법으로 보호가 돼 법적 보호가 되면서 지금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정체성이 혼란해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국가 정체성으로는 중국 국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민족 정체성으로는 한민족 중에서도 북한에 가까운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남쪽은 모르는 사람. 제가 94년에 중국에 갔더니만 한국에 샀다 보니까는 몰라요.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남조선에서 왔다 그러니까 압니다. 그게 한 90년대 후반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한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기 그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하신 분들 탈북 넘어와가지고 그 90년대 말, 그러니까 2000년 초반까지 넘어오신 분들은 넘어오셔가지고 중국 땅에 와가지고 만났을 때,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봤다. 남조선이라고 그래야지 알지. 그랬다 그 정도로 북한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다 자기의 모국이 돼 있는 세계의 그런 어떤 그런 민족 정체성이 돼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정부 들어서 중화민족 공동체로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중국몽이라는 거 하면서 거기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소수민족의 특수성들 자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신장 위구르 이런 데서 자꾸 막 반기 들고 막 이러니까 니들은 다 우리 똑같은 중화민족이야. 한족도 중화민족이고 위구르족도 중화민족이고 다 똑같은 이런 민족들이 서로 상호 이제 교류하면서 변증법적으로 공산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론책에 맞는 서로 변증법적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중화민족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해가지고 소수민족들을 많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로 하다 보니까는 이 중화민족 공동체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제2동법 생겨가지고 이제 민족 정체성이 또 중화민족 또 교포 정체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조선족 교포분들이 보면 상당히 다중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본인들이 혼란스러움도 많이 있고요. 말씀대로 그다음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조선족 기독교를 잠깐 보면은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족 기독교도 중국 기독교가 되듯이 지금 가정교회하고 도시교회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삼자교회가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연변 자치주 지역에 교회가 삼자교회가 55개가 있답니다. 55개가 있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이 조선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다른 삼자교회하고는 없는 특징입니다. 이게 나중에 중국 정부에서 또 어떤 탄압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선족 교회는 중국 정부한테 지금 순응하면서 우린 니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버텨가고 있는데 조선족 교회의 특징이 모든 예배를 조선어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다른 소수민족들 많은데 다른 소수민족들은 예배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조선족 교회는 조선어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을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중국이 설립되기 전에 구한말에 저희 민족 지사들이 넘어가서 그 이 연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들을 세우거든요. 명동학교라든지 서전서숙이나 이런 것들들 명신여학교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은진중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우는데 이게 다 기독교계입니다. 다 기독교계하면서 그 당시부터 학교들이 그렇게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명동학교 명동교회는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 뭐 문익환 목사 뭐 이런 분들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 그 당시부터 조선족들이 있던 교회는 그냥 조선어를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이 됐다고 바로 이거 바꾸기가 없고 본인들이 조선어 성경으로 이미 신구약이 번역이 다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문맹률이 되게 낮아요. 조선족들이. 한조고 한어는 한자는 문맹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많은 소수민족들은 문자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 성경을 번역을 해줬어요. 신구약이 다 번역이 안 되고 신약만 번역된 데들이 많습니다. 구약은 그 중국어로 보고. 이러니까는 사실은 그 성경책에서 느껴지는 민족의 어떤 느낌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조선족 우리 분들은 예배에서 한글 성경책을 보죠. 그 다음에 찬양도 한국어로 조선어라고 하지만 한국어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하죠. 예배 예를 들면 끝나고서 하시는 소그룹 모임, 저기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 다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조선어로.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강한 민족 정체성이 생겨요. 그리고 민족 문화하고 이게 한국 교회에 있던 전통이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설날을 갖다가 경시하지 않잖아요. 추석을 경시하지 않고 네. 성탄절 중요시하고 설날도 중요시하고. 근데 다른 데들 중국의 소수민족 기독교 교인들은 자기네들의 민족 절기를 이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 가지고 아예 폐지시켜버린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국 기독교는 그걸 갖다가 받아들였잖아요.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해라, 경로 이런 것들이 사실 삼강오륜에 나오는 유교적인 가치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이 선조 크리스찬 분들께서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 뭐 이 땅에서 삶이 길이라 이런 십계명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예배소서에서 남자는 머리고 이런 복종과 사랑과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 삼강오륜과 잘 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족 교회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족 어떤 문화하고의 그런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로라든가 효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강조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기독교 영향이에요. 이거는 한중수교 이후에 생긴 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예배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가서 이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족 교회의 특징이 찬양이 뜨겁다는 겁니다. 찬양이. 딴 적이 없대요. 근데 조선족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땅 교회, 저희는 주기도 영송 많이 교회에서도 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그 찬양에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하는 데는 중국의 조선족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기독교의 이런 문화가, 예배 문화가 조선족교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잖아요. 술 담배에 엄격하잖아요. 조선족교에도 그 전통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한국 기독교의 그런 어떤 문화가 이 조선족 교회 안에 상당히 있으면서 중국 교회하고 다른 한국의 기독교하고 유사한 이런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들이 많이 돼 있고, 거기에 기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한다고 하는 이런 큰 정체성이 같이 묶여져 있는 조선족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삼자교회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삼자교회에서 그래서 예전처럼 못하지만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하고 결속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통일 선교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선족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일단 북한 적경 지역에 그런 어떤 있는 도시들, 나선이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나선, 나진선봉이라고 하는 도시. 나진선봉이라는 데는 조선족들이 거기 가서 물건 공급 안 해주면은 그냥 망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조선족 교포들은 중국도 갈 수 있고 한국도 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 북중 적경 지역에 무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선에 나진선봉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 공급하고 이런 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서 거기에 접촉해서 만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또 신앙인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가서 암암리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 탈북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넘어오면은 이분들 사실 뭐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넘어오면은 일단 무조건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탈북민들 딱 넘어오면은 교회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피안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특히 적경 지역에 삼자교회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변시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교회들이 있어요. 처소교회라고 하는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조그만 처소교회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관리 감독이 조금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많이 케어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여성이 80%가 넘습니다. 여성이 80%가 넘는데 상당히 열악하죠. 대부분 농촌에 팔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사창가로 팔려가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있는 저기들을 저희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걸 지원하시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이런 데서 선교 지원을 하는데,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그래요. 평강공주 사역.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신 그런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교회가 상당히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 못해요. 오히려 한국 교회가 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블럭집니다. NGO 단체도 못 갑니다. NGO, 한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는 NGO 단체는 99% 기독교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가 욕도 많이 먹지만은 정말로 좋은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99% NGO 단체는 저희 기독교 계통입니다. 많이 하시는 뭐 월드비전, 기아대책, 뭐 군내에서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NGO하고도 결속을 못 하는데, 그래도 조선족 교회는 남아서 저분들을 갖다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모두 말했지만 같음 다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조선족들도 있고 중국 분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랑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그분들과 같은 걸 보고 갈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갈지 저희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갖다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 주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의 지금 다문화 가정이 여기 원주도 아마 다문화 가정 많을 텐데 다문화 가정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한 250만 명 정도 된대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거의 170만 가까운 인구가 그 중국 국적이에요.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인데 그 중에는 우리 조선족 교파 아까 제가 한 60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인구들은 진짜 한족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알던 화교들은 대만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중화 요리집 많이 하시던 분들. 이분들은 대만에 근거를 두신 분이고 주로 산동성에서 조상들이 넘어오셨던 분들인데 지금 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한중수교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오신 분들. 특히 대학에 많아요. 대학에 유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지방대학은 아마 저 유학생들 없으면 문 닫는 데들 많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과거 화교하고 지금 구분해서 신화교라고 합니다. 신화교. 신화교들이 인구가 엄청 많이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을까?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을 우리들이 잘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가서 선도하고 선교하러 그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저 먼데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예를 들면 원주의 옆에 있는 대학에 그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와 있을 텐데 내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멀리 안 나와도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만나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조선족 교포가 한 70만 명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귀한 거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저는 요번에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하면서 인터뷰를 조선족 분들 좀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 몇 분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만 이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있대요. 이분은 북경대학 나오신 분인데 가가지고 유명한 그 조선족 변호사세요. 성공하신 분인데 옛날에 조선족들이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한족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학생회 같은 거 만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소수민족들은 자기가 무슨 민족이라고 얘기를 안 한대요. 조선족들은 꼭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그런대요. 저희가 어디 나가서 자랑스럽게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처럼. 예, 예. 자기가 조선족, 그러니까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한테는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한족들한테 나는 조선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이분이 이제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변호사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서 한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좀 약간 마이너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고민스럽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조선족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이 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될까? 이거는 그분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이겠죠. 만약에 재미교포로 가가지고 한 분이 여기 와서 딱 왔는데 떵떵거리고 다녔잖아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 많은 조선족 교포 사회는 이미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저쪽 안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단체에서 상당히 이 투표권도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권은 있거든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자체는 시민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쪽 경기도 쪽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시는 분도 있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위상이 좀 올라가긴 했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 지금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 탈북해서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을 갖다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한 3만 4천 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막 저기 하나재단에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세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갖다가 잘 하느냐 어려워합니다. 되게
가장 궁핍했던 나라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나라로 온 거예요.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 온데 여길 떠나서 딴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북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포용하고 안아주는가. 넘어오신 분들 잘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인데, 지금 그 중국 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제 중국 안에 있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요새 위험하죠. 그 먼저 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끝나고 상당히 많은 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북송됐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올해 여름에 건국 정쟁 그 한창 저기 할 때 옆에 그 극장에서 개봉했던 건데 탈북하시는 실제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인데 외국 감독이 찍은 겁니다. 외국 감독이 찍은 거고 상당히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상도 많이 받은 거예요.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거 유튜브에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말로만 들으셨던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옆에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똑같은 우리 옆에 이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번 강의를 특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저 그림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렘브란트라는 서양 화가가 그린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 탕자가 주엽나무 열매 먹다가 그래도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서는 그냥 받아만 주면은 내가 가서 종로로 타더라도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저 그림의 저 뒤에서 고가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형이죠, 형. 형이 노예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누가 보면 형이 노예해서. 아니 동생이 왔는데 형이 왜 노예예요? 형이 노예해서 아버지한테 막 불만 표시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조선족 교포 분들이나 또 탈북하신 분들이나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저 형의 모습이 아닐까. 저 스스로도 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는데요. 같음과 다름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똑같이 만드셨어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거기에 맞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탤런트를 주시고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똑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고 이웃들인데 저희들이 옆에 있는 이웃들 아까 말한 것처럼 미운하거나 떠나보낼 수 없는 이웃들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인데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중국의 인터넷 교회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와서 안부만 전해도 그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왔을 때 반겨주는 그런 인사의 말 한번 해주고 이것만으로도 큰 그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